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한 아버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는 수많은 상실과 슬픔을 겪었지만 끝까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눈물이 아닌 사랑과 희생, 그리고 정의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혹시 지치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는 60대 남자 김영호입니다. 아내 최수진이 두 딸을 낳고 백혈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호라비로 살아왔는데요. 살아온 이야기를 쓰면 책 한 권이 될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이고 끔찍했던 사연을 적어볼까 합니다. 지금은 다 괜찮아졌으니 재밌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딸 둘을 저 혼자 키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발소는 손님들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일터이기도 하지만 두 딸의 놀이터이기도 했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학교를 마치면 이발소로 달려와 제 곁에 머물러 줬어요. 그래서 이발소 안에서 밥도 먹고 숙제도 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이 됐죠. 제가 좀 잘난 사람이면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해 줄 텐데 벌이가 좋지 않아서 먹이고 입히는 것 말고는 해준 게 거의 없답니다. 그렇게 착한 두 딸을 키우고 있던 와중에 믿기지도 않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어요.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를 이어 큰딸 김민서가 백혈병에 걸리고 만 것이죠. 평소에 건강한 모습만 보여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놀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백혈병이라고 하더군요. 바로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이발소 문을 닫고 큰딸을 병원에 입원시켰죠. 항암 치료와 골수 이식만 하게 되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보낸 것과 달리 딸아이는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어린 것이 그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기만 하는 걸 보는데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골수 이식을 받기 위해 제 골수를 먼저 병원에 기증했어요. 제 골수가 딸에게 적합하지 않은 골수여서 다른 사람의 골수를 기다려야 하므로 제 골수를 먼저 기증했답니다. 그런데 딸과 맞는 골수가 쉽게 나오지 않아 계속 대기 상태로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큰딸이 잘 버텨줄 거라 믿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 고통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겨우 10살 된 아이인데 꽃도 피어오지 못하고 제 아내의 곁으로 가버렸네요. 한동안 슬픔에 빠져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가여운 제 딸을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니 가슴이 미어졌고 부모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서 억장이 무너져 일상을 살아가는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둘째 딸 김지은이 제 곁에 있었으니 빨리 정신을 차리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딸아이는 제가 슬퍼하는 동안 고사리 손으로 밥도 챙겨주고 힘내라고 등도 토닥여줬어요. 제가 해줘야 할 일을 어린 것이 대신해준 거죠. 저는 힘든 시기지만 마지막 남은 제 딸을 위해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고 맹세했답니다. 그래서 매달 병원에 데려가 피검사를 했고 금이야 오기야 보살펴가며 아빠 노릇을 했어요. 또 이발소도 늦게까지 하지 않고 저녁이 되기 전에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 딸과의 시간을 많이 보냈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딸아이에게 베풀어줬죠. 다행히 둘째 딸은 아픈 데 하나 없이 건강하게 자랐답니다. 저에겐 그것만으로도 큰 축복이어서 더 바랄 게 없었어요. 그렇게 성인이 된 딸은 지방에 있는 대학에 나와 괜찮은 회사에 취직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딸의 회사까지 거리가 꽤 있어서 독립을 해도 되는데 딸이 저와 같이 지내고 싶다고 해서 제품에 계속 들 수 있었어요. 아내와 큰딸이 떠나 공허한 마음이 둘째 딸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답니다. 이렇게 더 바랄 게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28살에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왔어요. 애인이라는 사람은 서울 사람 박준혁이었는데 지방에 출장을 오가며 딸과 인연이 됐다고 하더군요. 사업가이자 건강하고 건실했으며 인성이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라 기뻐해야 마땅한데 저는 괜히 서운하고 아쉽더라고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이니 그런 거겠죠? 제가 아쉬워하지만 딸아이는 싱글벙글한 얼굴로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겠어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저였으니 단번에 결혼을 승낙했답니다. 몇 주 뒤에 서울에서 사돈 식구들과 대면하는 상견례를 치르게 됐고 곧 결혼식까지 치렀답니다. 딸은 사위와 서울로 둥지를 튀면서 저와 멀리 떨어져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남은 인생을 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발소에서 돈이나 많이 벌기로 했습니다. 딸은 사위와 신혼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었는지 연락도 뜸해지고 제가 보낸 문자의 답장도 잘 주지 않더라고요.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딸을 볼 수 있는 날은 명절뿐이었어요. 서울에서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까지 하고 있으니 시간을 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시간을 내서 서울로 올라가 딸과 사위에게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무렵 딸과 사위가 연락도 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딸이 등장하니 2배로 반가웠고 기뻤답니다. 저는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아빠 보려고 일부러 온 거야. 이거 감동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구만. 아빠, 놀랐지? 아빠 보고 싶어서 내가 무작정 내려오자고 했어. 아빠, 사위도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대. 그래, 아이 정말 고맙구나. 박서방, 그간 잘 지냈나? 몸은 건강하지? 사업은 어떤가? 제 물음에 사위 역시 활짝 웃으며 모든 게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토종달 2마리를 사서 자식들에게 삼계탕을 끓여줬답니다. 시골 닭은 도시와는 다르니 실컷 먹고 몸이나 보신하라고 했죠. 딸내미는 싱글벙글 웃으며 닭을 먹었고 배가 부르자 제가 사는 이야기를 들려달라며 요즘 이발소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이발소는 잘 되시나요? 이런 작은 도시에서 장사하시면 거의 다 단골이죠. 절반은 단골이고 다른 마을에서도 많이들 와 하루에 50명은 오는 것 같구만.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그럭저럭 먹고 살만은 하지. 50명이 이발비가 10,000원이니까 하루에 500,000원을 버시는 거네요. 와, 장인어른 실력이 대단하신가 봐요. 아닐세, 그냥 보통인데 이 사람들이 정이 많아서 계속 날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와도 일을 줄이지 못하고 매일 바쁘게 일하고 있는 거지. 하루에 12시간씩 서서 일하느라 아주 힘들다고. 제가 딸에게 많은 유산을 넘겨주려고 열심히 일한다는 말은 생략했습니다. 괜히 딸아이가 걱정하는 눈초리로 볼까봐 허 웃으며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말했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저에 대한 걸 묻더니 딸애와 사위가 부탁의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우리가 오늘 여기 온 건 아빠가 보고 싶어서도 맞지만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아빠, 사위 사업이 요즘 흔들리고 있어. 아무래도 새로운 투자자가 필요할 때야. 장인어른, 면목 없습니다. 제가 지은이 데려가면서 평생 호강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꼴이 이렇게 됐네요. 사업은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경쟁업체가 많이 늘어나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장인어른이 힘을 보태어 주신다면 저로서는 아주 큰 영광일 겁니다. 사위는 사업가라 할까봐 말을 청산유수 그 자체였답니다. 사위가 혼자 와서 부탁했으면 절대 도와주지 않았을 텐데 딸아이가 도와달라고 하니 아비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아주 큰 금액을 말하더군요.
거의 전 재산을 다 줘야 할 판이었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딸이 잘 사는 걸 계속 보려면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딸을 위해 저축한 통장을 내놓았고 부족한 건 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보게, 박서방.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겠네? 대신 내 부탁도 들어줘야 해. 아이고, 장인어른. 말씀만 하십시오. 무슨 부탁이든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내 딸 아프게 하지 말게나. 몸도 마음도 항상 건강하게 해줘야 해. 자네가 옆에서 잘 살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란 말이네? 만약 내 딸 힘들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부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할 도리지만 장인어른이 이렇게 부탁하시니 더 확실하게 지켜주겠습니다. 그렇게 전 재산을 주면서 사위에게 딸을 다시 한번 잘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딸아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하더군요. 아빠, 미안해. 내가 효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식으로 아빠 재산을 받아버려서. 내가 나중에 진짜 호강시켜 줄게. 아빠, 사위가 더 크게 성공하면 멋들어진 집도 한 채 사드리고 빵빵한 외제차도 한 대 뽑아줄게. 아서라, 난 지금 사는 집이 좋다네. 엄마랑 언니의 추억도 깃들어 있고 지은이 너 옹기도 남아있어서 여기가 좋다고. 비록 낡은 집이긴 해도 내가 죽기 전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여튼 우리 아빠는 순정파의 닭만 파라니까. 아빠, 진짜 고마워. 앞으론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서울 잘 올라가서 몸 건강히 지내거라. 다른 옳은 거 다 필요 없고 왜 남편한테 사랑받고 아프지만 않으면 된다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피검사를 자주 하라고 라고 일러줬습니다. 제 아내와 큰딸처럼 백혈병에 걸릴까봐 걱정이 됐으니까요. 그렇게 딸과 사위는 저에게 재산을 받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딸이 서울에서 잘 살게 했거니 생각하고 이발소에서 일만 하면 지냈어요. 혼자 청승맞게 집에 누워있는 것보다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이발소에서 머물렀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참 빨리도 갔습니다. 딸과 사위가 다녀간 지 벌써 한 달이나 지나 있더라고요. 마침 딸아이 목소리가 듣고 싶었는데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사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아주 신나서 반갑게 전화를 받았어요. 마침 전화 잘했네. 자네. 사업은 이상 없이 잘 되고 있는 거지? 장인어른, 큰일 났습니다. 지은이가 크게 다쳤어요. 뭐라고? 어디를? 얼마나 다친 거야? 지금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바로 올라가겠네? 병원 위치가 어딘지 문자로 보내게. 저는 손님 머리를 자르다 말고 죄송하다 사과하고 이발소 문을 잠그지도 않고 뛰쳐나갔습니다. 오래된 자동차를 끌고 서울을 향해 달려갔어요. 도로가 막히지 않고 과속하지 않은 바람에 절반의 시간을 단축해서 딸이 수술받고 있다는 병원에 도착했답니다. 수술실 앞에 초조하게 앉아있는 사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와 바로 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박서방,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내 딸이 어쩌다가 사고가 난 거야.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이게 다 저 때문입니다. 사위는 울먹이며 사고 설명을 해주더군요. 사위가 운전하는 차에 딸아이가 조수석에 탔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사위가 졸음운전을 하면서 갓길에 고장으로 서있던 덤프트럭을 들이박았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하곤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와 큰딸을 보낸 것도 모자라 이젠 막내딸까지 위험한 상황이니 정신이 온전치 못하겠더라고요. 한참 동안 울고 난 뒤에 곧 사위의 몸을 살펴봤어요.
제 딸과 한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사위는 믿지 못할 만큼 아주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박서방, 자네는 왜 아무렇지 않은 거지? 자네가 졸음운전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자네는 멀쩡하고 내 딸만 수술실에 들어간 거야? 어떻게 사고가 난 거냐고. 장인어른, 죄송해요. 조수석 쪽만 덤프트럭 뒤를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전 다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치더라도 제가 다쳤어요 했는데 면목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내 딸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의사가 뭐라고 하면서 수술실에 들어갔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주변을 돌아보며 아무 의사나 붙잡고 제 딸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무것도 모른다며 수술실에서 의사가 나오길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아직 슬퍼하면 안 될 것 같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뒤에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수술실 문이 열리며 나오더군요. 저는 바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선생님, 제 딸 어떻게 됐습니까? 무사합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부턴 환자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위험하다는 말인가요? 에서 폴리 판단할 순 없지만 아직은 위험한 상황이에요. 중환자실에서 며칠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참아온 눈물을 터뜨리며 큰 소리로 오열했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위도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이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며 스스로 자기 뺨을 때리기도 했답니다. 중환자실에 옮겨진 딸을 보려고 자리를 옮겼어요. 꽉 막힌 유리 너머에 산소호흡기를 차고 누워있는 딸은 많이 말라 있었고 작은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 사위의 가슴을 치며 말했어요. 자넬 나랑 약속하지 않았나? 내 딸 아프게 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 사자를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입이 10개라도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저기 누워 있어요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사위 탓을 했지만 그런다고 달라질 게 없는 걸 깨닫고 비난을 거뒀습니다. 저와 사위는 뜬 눈으로 이틀의 시간을 보내며 딸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딸 상태가 어떠냐고 수십 번을 물었는데 다들 쉽게 입을 열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수술한 의사가 저에게 와서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소리를 꽥 지르며 당장 제 딸을 살려놓으라고 멱살까지 잡고 행패를 부렸답니다. 병원 보안요원들이 몰려와 저를 뜯어 말리자 저는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큰딸에 이어 막내딸까지 보내야 한다니 제정신으로 버티기 어려웠죠. 그리고 몇 시간 만에 깨어났더니 제가 응급실 철제 침대에서 링거를 맞고 있더군요.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성을 찾으려고 했는데 쉽게 충격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링거 바늘을 뽑고 다시 중환자실 앞에 서서 딸을 지켜봤어요. 여전히 미동도 없이 호흡기에 연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됐죠. 가슴이 무너지고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이 모든 게 꿈이 아니라는 게 서글프고 화가 났답니다. 그렇게 계속 딸아이를 지켜보는데 사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어딜 갔나 해서 전화를 걸어봤죠. 그랬더니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출근했답니다. 그런데 사위 목소리가 아주 가볍고 쾌활하게 들렸어요. 제가 극도로 흥분하고 화가 난 상태라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심호흡을 하며 다시 사위 목소리를 들어보니 아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지금 많이 바빠요. 회사 일이 사정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걸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거기 계속 붙어 있는다고 지은이가 금세 깨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인어른도 어디 사우나 같은 데라도 가서 눈 좀 붙이세요. 자네는 지금 일이 손에 잡히나? 그리고 뭐 사우나에 가서 자빠져 자라고. 그게 지금 할 소리인가? 내 딸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박서방, 자네는 아무렇지 않은 거야. 아직 화가 덜 풀리셨군요. 이성을 좀 찾으셔야겠네요. 저기, 장인어른, 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도록 해요. 전화 끊습니다. 사위는 어처구니 없게 바쁘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팔자 좋게 회사에서 일을 하다니.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상한 상상이 머릿속에서 펼쳐졌어요. 똑같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위는 멀쩡하게 출근해서 일도 할 수 있는데 제 딸은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에 저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사위를 캐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 간호사에게 제 연락처를 남기고 딸이 깨어나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연락달라고 전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딸 신혼집 앞에 갔는데 이삿짐 직원들이 짐을 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이사는 예정돼 있던 거라 어쩔 수 없이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집주인이 아파트에 들어와야 한다면서 말이죠. 제 딸이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 이사를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해서 사위에게 더 큰 의심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 뒤 병원에 들어가서 사위와 다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눴어요. 자네, 지금 상황에서 이사를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장인어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사는 전부터 계획한 일이라고요. 당장 다른 사람이 이사를 들어와야 해서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요. 절 이상한 놈으로 생각하시는데 좀 불쾌합니다. 정말 그런 건가? 내가 괜히 시비로 잔을 불편하게 만든 거야.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닌데 왜 자꾸 전화를 거시는 거에? 지은이가 깨어나면 간호사들이 알아서 연락을 준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죽치고 있는다고 바뀌거나 달라지는 게 없단 말입니다. 저 금방 가봐야 해요. 저는 사위에게 옅은 미소를 보이며 삐뚤어진 넥타이를 바로잡아줬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내가 괜히 자네 괴롭힌 것 같구먼. 가서 일 보게.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주세. 진작 그러시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회사 들어가 볼게요. 사위는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위 몰래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조금 전 사위 넥타이를 만져주면서 소형 마이크를 달았기 때문에 1km 이내의 대화를 모두 엿들을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떠나는 사위 뒤를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사무실 앞에 도착한 사위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제가 채운 소형 마이크에서 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다행히 사위가 말하는 그대로 모두 잘 들리더군요. 고급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길래 따라갔는데 경비원이 제 차를 막아서더군요. 주민이 아니면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며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차를 돌려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답니다. 이어폰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리려면 1km 반경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많은 아파트 사이로 헤매고 있었는지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곧 사위의 목소리가 잡혔습니다. 더 선명하게 들으려고 이리저리 몸을 움직였어요. 그러자 잡음 하나 없이 깔끔하게 들리는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오늘 병원에서 보니까 집사람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더라. 누구에게 말하는 건지 궁금했는데 바로 상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허, 희소식이네. 역시 내 계획이 제대로 먹혔지. 덤프트럭 뒤에 갖다 박아버리면 누구든 저승길이라니까.
기적이 아니고서야 자기 마누라녀는 절대 깨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난 이게 될까 싶었는데 완전 대박이었다니까? 또 교통조사계에서도 단순 사고로 결론을 내렸다니까? 아무도 날 의심하지 않는다고. 아니다. 장인 놈이 날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 그래도 뭐 놓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두 년놈의 대화를 계속 들었습니다. 당신한테 전 재산 몰빵으로 줬다는 호구장인 이발사라면서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았대. 시골에서 이발소 개미 새끼처럼 하루 종일 일만 하는 노친네라서 모아둔 게 꽤 많았나 봐. 여하튼 집사람 이용해서 노친네 돈 뽑아 먹었고 마누라녀는 곧 저승 갈 테니 보험금은 어마무시하게 받겠네. 당신한테든 보험이 6개지. 사망보험 4개랑 자동차 사고보험 2개. 다 합치면 좋기 20억은 나올 거야. 3년 동안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으니 보험에서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내가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한 줄 알아? 여하튼 우리가 3년 동안 계획한 일이 제대로 성공하게 될 거야. 곧 대부자가 돼서 하와이를 뜰 수 있을 거라고. 이게 다 자기 덕분이야. 처음에 자기가 사람 하나 보내버리고 보험금 타자고 했을 때 이게 뭔 소린가 했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계획이었다니? 우리가 연애할 때 한몫 당겨서 은퇴하고 해외 가서 살자는 계획이 마침내 눈앞에 왔단 말이지. 내가 대단한 년이긴 하지. 그런데 욕심이 더 생기지 않아. 자기 장인 말이야. 식구 하나 없는 호랍이라며. 이왕이면 그 노친네도 보험 사기로 보내버리면 어떨까 싶은데. 자기가 슬픈 척 연기 좀 더 하고 아예 그 노친네 집에 가서 같이 살면 되잖아. 옆에 붙어서 보내면 얼마나 간편하겠어. 그 노인네. 그래. 뭐 좋아. 이왕 한 벌인 거 크게 놀아보자고. 그놈 작전은 어떻게 짤 거야?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거야. 그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보험금 지급 사례를 쭉 살펴보고 의심받지 않고 노친네를 보낼 방법이 뭐가 있는지 다시 찾아봐야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 머리에서 짜집기한 방법이 나오면 누구든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말이야. 역시 자긴 최고야. 그런데 자기 오늘 왜 이렇게 예쁘냐? 어제보다 더 상큼해진 것 같은데? 자기야, 내가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마음을 아프진 않았어. 당연히 열받고 화딱지 났지. 당신이 다른 년이랑 자빠져 자는데 좋을 리가 있겠어. 그래도 뭐 곧돈으로 보상받으니까 상관없어. 20억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게다가 자기는 평생 내 남자로 남을 거니까 잠깐 빌려줬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년이랑 부부로 사는 건 좋았어. 좋긴 개뿔. 외모도 내 스타일 아니고 성격도 까칠해. 잠자리도 그저 그렇고 말이야. 여자는 자고로 자기처럼 잠자리 스킬이 좋은 여자가 최곤데 말이야. 아이, 자지. 하여튼 밝힌다니까. 그럼 우리 축배를 들 겸 침대로 자리 옮길까? 여부가 있겠습니까 많이? 오늘 밤 잠잘 생각 마세요. 이 돌쇠가 2박 3일 동안 힘을 쓰겠습니다. 귀여운 자식. 역시 자기랑 나랑은 천생연분이라니까. 사위놈은 상간녀와 단순한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딸을 처음부터 해칠 목적으로 접근해서 결혼을 한 거였죠. 상간녀와 짜고 이런 몹쓸 짓을 계획했다는 걸 듣게 되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에 저는 광분하고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제 딸이 사고로 중환자실에 있다는 걸 알리고 사위와 상간녀가 나눈 대화 녹음본을 들려줬죠. 그러자 형사들이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사위를 찾아가겠다고 하더군요. 영장이 바로 나오지 않아 일단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고 증거를 보충해서 감옥에 보낼 생각이었답니다. 그래서 저도 형사들 뒤를 쫓아
다시 사위의 집 앞으로 달려갔어요. 저보다 먼저 도착한 형사들은 벌써 사위와 상간녀의 손목에 쇠고랑을 채우고 입구로 나오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위에게 주먹을 날리려고 팔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형사들이 붙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한 대도 때려주지 못했어요. 저는 광분해서 침까지 흘려가며 화를 내고 있었는데 사위놈은 뭐가 그리 당당한지 피식 웃고 있었답니다. 이에 부하가 치밀어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이 나쁜 자식! 뭐가 좋다고 희죽거려? 감히 내 딸을 그렇게 만들어 보험금 탐으려고 그런 미친 짓을 저지르다니. 이 야만적인 짐승 새끼들. 너희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 거라고. 장인어른,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은이 이를 해치고 보험금을 타려고 했다고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그러세요. 보아하니 경찰들이 영장도 가지고 오지 않았던데. 장인어른이 녹음한 음성 때문에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죠? 그거 우리가 상상해서 떠든 말이에요. 게다가 이런 식으로 얻은 증거는 효용이 없습니다. 무용지물일 게 뻔하다고요. 저희가 잡혀 들어가도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뭐야, 이 자식아. 다 끝난 상황인데 정신 못 차리고 적고 있어. 인두겁을 쓴 짐승 같다고. 하늘이 존재한다면 넌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 지금 내 놈이 들이마시는 숨이 사회에서 마지막 숨일 거다. 평생 감옥 안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시궁창 냄새나 맡으면서 살 거라고. 자신만만하시네. 마음대로 욕하세요. 놓친네. 보험금 받아먹힌 글로벌 했네. 자기야, 우리 경찰서에 가서 머리나 식히고 국밥이나 먹고 나오자. 사위놈은 저를 조롱하며 당당하게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미치도록 화가 난 저도 경찰서로 따라갔죠. 그런데 사위가 선임한 변호사가 오더니 정말 불법 녹취한 증거물은 소용이 없다며 훈방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만으로는 죄를 따질 수가 없다며 법을 줄줄이 읊더라고요. 형사들은 영장이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몇 시간 만에 사위와 상간녀를 풀어줬습니다. 저는 열불이 나서 왜 그냥 풀어주냐고 언성을 높였는데 형사들은 저를 말리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설명했고 증거를 찾아서 꼭 구속시키겠다고 저를 어르고 달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경찰서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딸에게 돌아갔어요. 중환자실에 있는 딸은 여전히 미동도 없었습니다. 제 속은 썩어 문드러져갔고 분통이 터져 미쳐버릴 것 같았답니다. 한참 동안 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짐 한 가지를 했어요. 제 딸을 이렇게 만든 두 년놈들에게 복수하기 전까지는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병원과 사위 집 근처를 배회했어요. 녹음기는 탄론한 상태여서 다른 증거를 눈으로만 찾으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하지만 형사들도 찾지 못하는 걸 제가 찾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몰래 엿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래서 사위를 미행하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제 시야에서 사라진 사위가 제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제 등을 톡톡 치면서 말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여기서 뭐 하세요? 누굴 미행하는 중이에요. 너희 내가 애를 무진장 쓰네. 미행하려면 좀 그럴싸하게 하란 말이야. 이게 뭐야? 다 티나게. 아이, 꼰대 할배. 이미 끝났어. 증거 따윈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야. 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지구상에서 아무것도 없어.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한 일인데. 어쨌든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그만 좀 해. 이럴 시간 있으면 오늘 내일 하는 당신 딸이나 더 보고 있으란 말이야. 양말 짐승 쓰레기 같은 놈. 너 가만두지 않겠어. 저는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제 동작이 느리기도 하고 사위가 젊어서 빨라서 그런지 아무것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얼씨구, 이제 주먹질까지 하려고. 이 꼰대야, 내가 그렇게 바보처럼 당할 줄 알았냐? 당신은 몸도 머리도 나한테 안 돼. 실컷 떠들어봐. 내가 한 짓은 절대 지워지지 않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고. 곧 정말 받을 거야. 더럽게 말 많네. 이봐, 놓친네. 형사들도 다 포기하고 죽상인 거 몰라? 증거가 없어서 영장도 못 낸다잖아. 이렇게 헛고생하지 말고 당신 딸한테 가서 빨리 좀 떠나라고 해. 그렇게 병원에 누워 있어봤자 소용없다니까. 가망 없으니까 편히 눈 감으라고 전해주라고.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애미랑 언니 있는 곳에 가라고 하란 말이야. 사위 놈의 발언에 눈이 뒤집혀 버린 저는 다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허공만 가르고 말았어요. 사위는 낄낄거리면서 도망쳐 저에게 손을 흔들더군요. 얼굴들, 조만간 난 대박 터져서 이 나라를 뜰 거라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 멍청한 자식아.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딸이 깨어나지 못하면 사위놈을 제 손으로 끝장낼 거라는 걸 말이죠. 며칠 뒤에 병원 휴게실에서 졸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급하게 절 찾더군요. 큰일이 났다면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래서 전 바로 달려가 딸을 보게 됐어요. 그 순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앞이 흐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저는 딸과 마주한 뒤 바로 사위와 상간녀가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손엔 두년놈을 응징해줄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었죠. 둘이 살고 있는 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울렸더니 쉽게 문을 열어주더군요. 사위는 저를 보자마자 농락하더군요. 어라, 놓친내 왔네? 흥분한 얼굴 보니까 지은이가 저 세상에 갔나봐. 그렇지. 어라, 오늘 그럼 다 같이 파티해야겠네? 꼰대, 잘 왔어. 와서 술이나 거하게 한잔하지. 내가 살 테니까 말이야. 당신한테 받은 돈이 많아서 그 정도는 선심 써줄 수 있다고. 저는 이를 꽉 깨물고 말했어요. 넌 쑥과 마늘 좀 처먹어야겠다. 이 짐승놈아. 내가 오늘 내 놈한테 복수하는 날이다. 내 놈이 들이마시는 이 공기가 오늘로써 마지막인 줄 알라고. 칭찬인가 보네? 지은이가 저승으로 확실하게 갔나봐. 그럼 이제 보험금만 타면 내 완전한 승리라고. 아싸라비야. 자기야, 들었지? 우리 이제 하와이를 뜨자. 유후. 보안개맨 사흘 뒤에 바로 나오니까 그때까지만 참으면 이 지긋지긋한 한국은 끝이다. 야호. 그 순간 저는 챙겨온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야구방망이로 휘둘렀더니 사위놈은 피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답니다. 제가 여러 번 휘두르자 금세 바닥에 쓰러져서 끙끙 앓는 소리를 내더군요. 이에 질세라 상간녀에게도 달려들어 실컷 방망이를 휘둘렀어요. 똑같이 바닥에 쓰러졌죠. 사위놈은 핸드폰을 꺼내더니 112를 누르더군요. 아, 이 놓친내야.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어. 조용히 나가면 아무 일도 없는 걸로 해주지.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몇 대 맞아주는 걸로 끝내자 말이야. 빨리 꺼지시지. 경찰 신고할 필요 없어. 어차피 경찰들이 여기로 오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경찰들이 여기로 온다고. 이 놓친내가 딸이 죽어서 쳐돌았나. 내 딸이 죽었다고.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뭐. 아직도 숨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왜 여기 와서 이 난동을 부리는 건데. 내 놈이 내 딸을 해치려고 했던 증거를 찾았거든. 내 인생 이제 끝이야. 내 옆에 있는 년도 마찬가지고.
너희 둘은 오늘부로 다시 만나지 못하는 사이가 될 거야. 그러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많이 해주는 게 좋을 거다. 그럴 리가 없어. 사고 난 차도 폐차시켰고 아주 작은 증거도 남아있지 않다고.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작전을 짰는데. 아이, 놓친네. 지금 발악하는 거구나. 괜히 우리 입으로 질투하게 하고 또 몰래 녹음하려는 거지. 그런데 어쩌지? 난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 거거든. 설사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 내 놈이 몽둥이 들고 살쳐서 듣고 싶은 말을 해줬다고 구락가면 그만이야. 꼰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 그때 봤잖아. 내 변호사가 한 방에 훈방시켜주는 거. 무슨 증거를 가져와도 우린 절대 잡히지 않는단 말이야.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네가 순순히 불면 재미가 없단 말이야. 행여나 자수라도 해서 감형이 되면 나와 내 딸이 억울하잖아. 내가 지금 너희들을 뵈지러 온 건 너희들을 볼 수 있는 날이 지금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짐승들아. 이번엔 누구 먼저 패줄까? 에라, 모르겠다. 야, 한꺼번에 두들겨 패줘야겠어. 저는 계속해서 방망이를 휘둘러 두년놈을 제대로 응징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현관문이 열리며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를 말리며 두년놈에게서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앓는 소리를 하며 말했어요. 형사님들, 저 놓친내 좀 빨리 치워줘요. 왜 여기 온 줄은 모르겠지만 지금 잡아가야 할 사람은 저 놓친내가 분명해 보이네요. 내 말 맞죠? 이에 형사 하나가 영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해도 됩니다. 자, 그럼 순순히 수갑차고 따라오시죠. 뭐야, 당신들. 무슨 증거로 날 체포하겠다는 거야? 영장유준 검사 새끼 이름 대봐. 너희들 증거 조작한 거지. 무슨 증거인지 당장 말해봐. 사위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끝까지 발악하자 제가 피식 웃으며 형사 대신 대답해줬습니다. 이 개자식아, 내 딸이 바로 증거야. 지금 회복해서 말도 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오늘 의식을 차리고 눈을 떴다고. 그리고 지은이가 다 말해주더군. 내 놈이 야밤에 갑자기 여행 가자고 했다면서. 내 딸은 조금 이상하지만 남편인 널 믿고 따라 나섰다고 했어. 그리고 차에 올라타자마자 내 놈이 건네준 바카스 마시고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고 하더군. 고의로 사고를 내기 전 내 놈이 저승으로 잘 가라고 말한 것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살아남은 내 딸이 증거자 증인이고 목격자야. 알아들어. 이 인두겁을 쓴 짐승놈아. 내 인생과 내 애인녀는 이제 끝이야. 지금 너희들은 절벽 위에 서 있는 셈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지은이가 깨어나다니. 그리고 다 기억하고 있다고. 이게 다 무슨 개소리야? 의사가 분명 가망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깨어날 수가 있어? 이건 뭔가 잘못됐어. 내 놈이 앉아서 하늘이 용서하지 않으려고 내 딸을 깨웠나 보지. 어쨌든 넌 오늘이 사회에서의 마지막 순간이다. 영영교도소 담벼락을 넘어오지 못할 거라고. 내 미치광이 보험 설계사 애인까지 말이야. 둘이 이젠 만날 수 없으니 펜팔하면서 플라토닉 사랑을 하면 되겠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건 꿈일 거야. 뭔가 잘못돼도 한참이나 잘못됐다고. 곰 나한테 여태 얻어맞고도 모르는 거야. 좋아, 그럼 내가 현실인지 아닌지 가르쳐 줄게. 이윽고 일반 병실에서 식사를 하는 딸아이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위와 상간녀가 체포된 소식을 바로 전해줬어요. 우리 딸, 괜찮니? 밥은 맛있어. 아빠, 오셨어. 오랜만에 밥 먹으니 맛은 있네? 아빠,
미안해. 이 바보 같은 딸 때문에 고생이네. 그 자식이랑 상간녀는 어떻게 됐어? 내가 돼지게 패주고 오는 길이야. 지금 2년 놈은 경찰서에 잡혀가서 조사받고 있을 거야. 형사들이 내 증언을 바탕으로 감옥에 보내주겠다고 했어. 아, 다행이다. 그런 짐승들이 활개치고 다니면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또 위험해질 거라고. 이렇게 잡혀 들어가서 천만다행이야. 지은아, 내가 깨어나서 잡힌 거야. 그러지 않았으면 증거가 없어 단순 사고로 종결됐을 거라고. 희선아, 고맙다네. 엄마랑 언니를 보내고 너까지 보내면 난 어떻게 사나 걱정했어. 내가 아빠를 두고 어딜 가겠어. 아빠, 이젠 징글징글하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아빠 옆에 붙어서 살 거야. 이제 농담까지 하는 걸 보니 진짜 괜찮은 모양이네? 그래, 아빠 옆에서 지겹도록 살아라. 천년만년 아빠랑 같이 살아보자고. 그렇게 딸아이는 몸을 회복했고, 한 달 뒤 열린 사위와 상간녀의 재판에 증인석에 올라 피해당한 일들을 자세히 읊었습니다. 그러자 판사님은 아주 큰 벌을 내리면서 판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이에 2년 놈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끌려나가고 말았어요. 그게 두 짐승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그렇게 딸을 구하고 최고의 복수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저와 딸아이는 사위 놈에게 돌려받을 돈과 피해 보상금까지 모두 챙겼어요. 딸은 도시 생활을 더는 못하겠다며 저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아내와 딸이 있는 낙골당을 찾아갔습니다. 지은이와 같이 가서 우리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이후 저는 변함없이 이발사로 일했고 지은이는 보상받은 돈과 제가 조금의 도움을 줘서 서점을 차렸어요. 딸에게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었더니 책을 좋아하니 작게나마 서점을 해보고 싶다 해서 마련해줬답니다. 딸은 과거 일 때문에 후유증이 있긴 하지만 꿋꿋이 잘 버티면서 서점 주인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남자는 아직 만나는 게 두렵다며 집과 일터만 오가고 있답니다. 지금 사연을 쓰는 시기가 사건이 지난 지 2년이 됐는데 딸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물리치료를 받고 정신과 약을 1년 넘게 복용하긴 했는데 이젠 아무런 치료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네요. 물론 저도 딸과 함께 살고 있어서 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 저희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기만 하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응원과 위로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걸 보고 힘을 내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끝낼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이나 따뜻한 감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선한 마음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그곳에서요.